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월요일이면 이제 트럼프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장기 국채를 전량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매도하는 생각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랑 공유를 해볼게요. 우선 현황은 금요일까지 된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환노출 5천, 그 다음에 환해지 1억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1% 정도 수익이 났는데 또 금요일에 장기국채 금리가 많이 반등을 했죠. 해서 아마 월요일에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장중에 저기 사실 4.55까지도 갔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8bp 정도가 뛴 상태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증시는 또 올랐어요. 심지어 크게 반등했죠. 그래서 증시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 쪽이 안 좋았던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상적인 그림인데, 장기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저렇게 날아갔다는 것 자체가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경제 지표가 많은데, 어, 제가 솔직히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표상으로 좋은 거 말고 진짜로 실물 경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뒤쪽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뭐 확인해 볼게요. 우선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보는 지급준비금, RRP, TGA 이렇게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지금 많이 반등했어요. 보시면 3조 3,400억 정도 되고, RRP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쭉 빠졌죠. RRP 금리 5bp 내리면서 RRP에 쌓여있던 자금을 저기 지급준비금 쪽으로 땡겨 쓸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면서 영래포 쪽에 있던 자금이 지급준비금으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TGA 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천, 6,400억 정도 있는데, 재무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1분기 말 목표치가 8,500억인데 지금부터 채워 나가려는 것 같아요. 조금 여기 뭐야, 금요일에 발표된 연준 대차대조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무부 들어가가지고 최신 걸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보다 한 100억 정도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나왔던 그 증시의 반등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 취임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조금 더 상승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인버스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취임하고 나서 몇 개의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는지, 지금 뭐 100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마지막에 뭐야, 이 퇴임하기 마지막에 갑자기 막 이상한 뻘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원유 쪽에도 뭐야 제재 많이 가하고 있고, 또 뭐 있죠? 아무튼 미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지막 막판 되니까 넘겨주기 직전에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가 하자마자 뭔가 행정명령 발효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떠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20일에 당장 취임하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뭔가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불확실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RRP 내려가고 TGA 내려가고 지급준비금 올라가고, 결국엔 RRP에 있던 거를 빨아서 지급준비금으로 보충하려고 했던 연준의 의도가 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1,100억 정도 남았죠? RRP? 1,1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지급준비금 쪽으로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TJ 장고는 쌓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는 1월 말에 QT 중단과 관련된 확률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게 올라온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FOMC가 그나마 좀 기대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한 세 번도 될 것 같은데? 네 번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저는 그 4.55까지 내려갔던 게 월러의 발언 그 자체가 주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하락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8bp 정도가 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해가지고 63 정도 돼 있죠. 4.63까지. 그래서 QT 중단은 얘기 안 할 확률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당장 RRP에서 지금 지급준비금으로 잘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했던 대로 좀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월 말에 발표되는 4분기 속보치, 4분기 GDP가 나오면은 뉴욕 연준에서 말했던 그 GDP 대 지급준비금의 비율은 깨질 걸로 보입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이거 보면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반등을 한 건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트럼프 쪽 사람인데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그런 발언까지 쭉쭉 쏟아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금리 인하 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처럼 프라이싱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저는 최소 세 번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래서 파월도 어느 정도 남겨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룸을 남겨놓고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어차피 트럼프가 쪼면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룸을 미리 좀 남겨놨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왕한테 이제 딱 진상하듯이 금리 인하를 갖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등이 왜 나왔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지금 이 장기부채를 던지는 이유랑도 가장 부합이 될 것 같은데 원자재도 보면 원자재 계속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원자재 원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75불 정도만 오더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서라도. 구리도 구리도 지금 상승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경기 침체 사이클을 보면은 처음에 제조업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와요. 근데 제조업이 부러졌었어요, 분명히. 부러지고 이거 보면 완전 작살 났었죠. 50 아래로 23년도에 쭉 내려가 있었는데 요때 옐런이 돈을 풀어서 했죠. 2조 4천억 정도 되는 RRP에 있던 자금을 땡겨 써가지고 어거지로 틀어 막았죠. 그게 23년도에 나온 거고 22년 말부터 지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조업이 침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서비스업이 부러지지 않고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 보통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마치 그러한 기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2월 초에 발표되는 ISM PMI 지표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드디어 50을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 자, 이게 정부의 GDP 기여도입니다. 그러니까 GDP에서 각 요소, 컴포넌트들이 기여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보라색 있죠, 보라색. 보라색이 GDP에서의 정부의 기여입니다. 보시면, 제가 보라색 것만 딱 따로 떼서 칠해 볼게요. 보면 21년도는 정부의 기여도가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죠, 오히려. 중요한 거, 반등 나오기 시작해요. 정부의 기여도도 올라갑니다. 22년 정부의 기여도 올라가서 GDP 다시 살아났었고, 다시 GDP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 이 그리고 있는 정부의 기여도랑 요 빨간색 선이 GDP입니다. 뿅, 뿅 이렇게 움직이죠. 어느 순간부터 22년부터 보면은 정부의 지출 여부에 따라서 GDP가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 아랫 방향으로 되게 음수로 지금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2분기 역성장 두 번 연속한 적이 있었죠. 22년도에. 그거 지금 그때는 정부의 지출이 오히려 줄었었고 보시면 그 이후부터 정부의 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그게 점차 줄어들다가 다시 23년도에 옐런이 나오면서 정부의 지출이 미친 듯이 폭증하고 보면은 미국의 GDP랑 정부의 지출이랑 최근 한 2년 사이에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그냥 완전 그대로 따라다녀요. 그대로. 또 딱 완전 똑같죠. 보시면 음으로 들어갔다가 플러스로 나왔다가 정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GDP가 결정된다고 보여져요. 최근 2년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근데 현재 재무부에 뭐 돈이 적진 않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고. 근데 1분기는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취임하고 나서 이번에 25년 2분기 QRA 발표할 때 뭔가 계획이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나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는 중이어서 정부의 지출을 그렇게까지 땡길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분기까지는 아마 이거 지금 3분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4분기까지도 아마 높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4분기 GDP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게 1월 30일인가에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그것도 장기국채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거고. 왜냐면 이게 정부의 지출이 좋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작년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이 있었고, 심지어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쭉 지금 TGA 얼마 찍혀 있어요? 6천 찍혀 있죠. 그때 목표치가 7,500인가 그랬잖아요. 아, 7천이었어, 7천. 근데 12월 초에 8천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TJ 잔고가. 근데 4분기 말, 12월 말 목표치가 7천억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돼서 TJ 잔고가 이게 엄청 유출이 됐죠.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4분기가 GDP가 엄청 높게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지표가 왜 제조업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러니까 제조업이 왜 진짜 좋은 것 같은지 보시면 저는 저번 주에 장기금리 올라간 것 중에 이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산업 생산이 좋게 나오는 부분, 고용이 좋게 나오는 부분, 다 일맥이라고 보여져요.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입니다. 이거 예상치 마이너스였는데 실제로 찍힌 게 42인가로 찍혔어요. 이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는 제로를 기준으로 플러스면은 확장, 마이너스면 축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될 걸로 봤다고요. 마이너스로. 근데 예상치가 마이너스였는데 웬걸 나온 게 40몇이 찍혔어요. 보시면 몇 년 만에 거의 최고치 찍을 정도로 고점입니다.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리치몬드 반등하고 있죠. 마이너스에서. 댈러스 제조업 지수 지금 플러스로 넘어갔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아예 반등해서 날아가고 있죠.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캔자스는 뭐 그냥 딱히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요, 요 0레벨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딱히 나쁘지도 않고. 이게 진짜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나온 것 중에. 예상치가 0.3이었어요. 이전에 0.2였고. 실제 나온 게 0.9. 0.9.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 생산, 고용 전부 다 살아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죽은 줄 알았었는데 제조업이 죽고 서비스업이 죽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데 제조업이 죽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있었는데 ISM PMI랑 똑같이 요게 이렇게 죽어 있었잖아요. 웅덩이 파가지고 쭉 죽어 있다가 여기 옐런이 돈 써 풀어가지고 살짝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론 그건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장벽 세우기 전에 미리 땡겨서 어, 구매를 한 그럼 뭐라 할까 선제적인 조치들 때문에 제조업이 좋은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트럼프 취임 전에 몰리는 바람에 지금 엄청 이렇게 핫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좋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GDP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지어 산업 생산에서 이렇게 높게 찍어줬다, 방점을. PMI도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연준에서 조사하는, 각 연준에서 조사하는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예, 이게 진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포인트는 뭐 CPI는 막 그렇게 걱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도 높게는 나왔죠. 이미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돌아서 나가고는 있어요. CPI 그냥 YY로 봤을 때는 헤드만 봤을 때는 그런데 뭐 다행인 거는 저기 뭐야 거주비 쪽이 좀 나오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좋게 해석했던 것 같고 근데 그와는 별개로 미국의 지금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이쪽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때문에 저는 저 장기 금리가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쉽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래도 1분기에 만약에 진짜 3월 30일까지 뭐 TJ 잔고를 8,500원까지 쌓는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돈에서 돈을 흡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쓰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것 때문에 좀 둔화돼가지고 그게 아마 2분기에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데 당장은 너무 그러니까 단기로 봤을 때 한 1개월, 2개월 내로 봤을 때는 장기금리 쪽에서 먹을 부분이 좀 없어 보여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FOMC에서 크리스토퍼 월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금리 인하 우리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라던가 QT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그 정도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치솟아 올라와 있는 게 쉽게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비 여력도 너무 좋아요, 지금 사실. 주식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와줘야 소비 여력이 줄어들 텐데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 코인 시장 또 10만 달러 넘었어. 너무 좋아. 개인들의 주머니가 너무 빵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1분기 투자 계획으로 제가 이거 저번에 그냥 제가 올렸던 거 그냥 그대로 이 장표 그냥 그대로 돌고 온 겁니다. 복귀하려고. 지금 장기국채는 샀죠. 장기국채는 샀어요, 지금 얘랑. 음, 장기국채 환노출이랑 또 샀고. 엔화는 지금 ETF로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얘는 팔고 월요일에 넘어갈 거예요. 저기 일본 시장으로. 그러니까 월요일에 팔고 수요일에 입금되고 환전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원래 니케이 인버스는 사고 싶었는데 이거 이 장기국채 여기 장기국채랑 엔화랑 이 세 개 묶여 있는 동안에 지금 일본 증시가 너무 빠졌어요. 사고 싶었는데 빠져버렸어요. 나스닥 인버스는 한번 먹고 들어왔고 3.6%인가 그거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기회 봐가지고 다시 살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잘 먹고 나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날라갔죠. KB금융은 2월에 그 배당 기준일이 있거든요. 이 바뀌었어요, 다들. 원래 금융주가 12월 말 기준 그 주주명부 폐쇄한 다음에 배당을 원래 한 3월 정도?
그래서 원래 연말에 그 배당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분산된 상태예요, 지금. 금융업들이 다 오히려 연초에다가 그냥 배당 기준으로 옮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때 제가 말할 때가 8만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이것도 쭉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한번 보면 니케이, 우선 니케이부터 보면은 여기 제가 4만 뚫렀을 때 한참 그 인버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내려서 지금 이게 지수만으로도 아마 조정이 한 5%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죠. 5% 나왔죠. 진짜 요거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뭐 채널에서 그냥 아래 하단 닿아가지고 그냥 반등 나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요 박스권 추세가 저는 이번에 하방 이탈을 할 것 같은데, 하방 이탈하면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찍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번에 뚫릴 것 같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엔화를 들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사게 되면은 저기 니케이 곧버스로 살 예정입니다. 그다음 중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싼 거 좀 그릴 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 장대 음봉 3개 그렸고 여기서는 뭐 그냥 굳이 먹을 건 없어서 아무튼 여기도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중요한 게 나스닥인데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있어요. 지금 빗각 뚫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뚫을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 이슈로 여기서 한 번 더 장대 양봉 세워주면은 거기서 이제 한번 먹으러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트럼프 취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확실히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에는 어차피 TJ에서 잔고를 계속 쌓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라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FOMC에서 QT 중단 안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은 더 컨빅션 가지고 나스닥 인버스 찍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보시다시피 날라갔죠 그냥 슈팅 나왔고 에코프로 BM도 이거 반등해가지고 이거 나왔죠 여기 슈팅 쭉 날라가서 지금 저점에서 24%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30% 올라갔었어요 저점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도 많이 먹었어요 에코프로 BM도. 이거 진짜 이악 물고 먹었어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여기도 한 8%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먹었고 KB금융이 있나? KB금융도 보시다시피 여기 반등 나왔죠. 8만 5천 원인가 제가 이때 이거 여기서 요즘 쭉 상승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올라가 버렸어요. 얘는 혹시라도 좀 내려와 주면은 그 배당 이슈 보고 한번 진입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먹을 걸로 좀 남겨놨고 또 뭐 있었죠? 밥캣? 네, 밥캣도 지금 여기 반등해서 올라와 있고 10% 정도 올라왔네요. 저점에서. 근데 얘는 워낙에 먹고 나온 부분이 커가지고 다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찍었던 종목들은 뭐 여기는 그냥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유가 제가 원래 70불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불, 아래로 60불 가면은 사고, 80불 가면 팔고,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트럼프 취임은 또 유가에서 이렇게, 유가 하락 요인입니다. 트럼프가 저런 규제 같은 거 잘 풀어줘가지고 유가가 오히려 하락해요. 트럼프 취임했을 때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투자 계획은 트럼프 취임되고 나서 월요일 때 일단 장기국채 정리하고 싶어요. 장기국채 1억 정도 정리해서 수요일에 원화 찾아서 엔화로 바꿔서 일본 시장 가는 것까지 그렇게 예정입니다. 그 1억 엔화 바꾼 거는 저는 그냥 엔화로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뭐 팔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금리 인상할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한국 금리 동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거 하기 전까지 시장에서 모르는 상태였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많았는데 아무튼 저는 예, 동결 말씀드렸었고 동결했고 동결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돌아가는 꼬라지 보려고 지금 장기금리도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 룸을 남겨놨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2월 금리 인하는 그냥 100%죠, 100% 지금. 2월 금리 인하는 그냥 100%예요. 근데 사면수 금리연 인하했다. 막 그런 이슈를 안 주려고 그냥 이번에 동결했다고 보여져요. BOJ는 금리 인상할 확률 90% 보고 있습니다. FOMC는 저는 오히려 호재일 것 같아요. 장기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먹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일본으로 가면은 이번에는 그냥 장기 국채 다시 사가지고 한번 FOMC만 먹고 나오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막주 지금 이거 다 연유로 바뀌었죠, 이거. 솔직히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마지막 주가 연유로 다 바뀐 게 진짜 개 최악이에요, 이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이걸 다 연유로 바꿔버린 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거를 다 휴장을 때려버린다고? 진짜 엄청난 모멘텀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아,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장에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꼬라지 보면은 진짜 뭐 하루 더 쉬고 말고 막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이 나라는 진짜. 이 이슈가 이렇게 가득가득한 이 주에 그냥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손발 다 묶인 상태에서 다 두들겨 맞아라 이건데, 아,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전 되게 중요했던 기간이라고 봐요, 이 기간을.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날려먹게 생겼어요. GDP? 전 GDP 무조건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엄청 높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높게 나올 거예요. QRA? QRA가 이날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는 1월 31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적어놨는데 이걸 뭐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어디 언제 발표하는 건지를. 근데 뭐 누가 댓글로 2월 4일 아닌가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일단 QRA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장기 국채로 롤오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4.7 저러고 있는데 4.7로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롤오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너무 높아서 장기 국채 비중을 그러니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QRA 이번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소멸됐다.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지수. 저는 이번에 ISM PMI가 50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개악재다.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짧게 짧게 먹고 나올 거예요. FOMC 모멘텀 한번 먹으러 갔다 올 거고, GDP 발표하기 전에 팔 거고, ISM PMI 때 만약에 장기금리 많이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최근에 발표되는 이게 다 종합해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뭐야. 트럼프 때문에 그냥 미리 사놓자. 그런 수요가, 가수요가 갑자기 땡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추세가 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나왔던 것도 문제였고 산업 생산도 예상 대비 너무 높게 나왔고 PMI 이거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50 뚫을 거라고. 해서 만약에 재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2월 4일 넘어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경기 침체 보고 지금 장기 국채를 투자한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 6개월 안에 올 확률 10%? 5%?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안 온다고 봅니다. 그럼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 그래서 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게 트럼프 코인이에요. 야, 트럼프가 코인을 미쳐버리겠네, 진짜. 트럼프가 코인을 상장시켰는데 지금 미국 트위터 들어가면은 전부 다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거든요. 막 몇십억씩 벌었다고 하는 인증이 그냥 줄줄이 올라와 있어요. 아, 너무 부럽구만. 오늘 또 댓글은 한번 확인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이밍으로 좀 보이면 좋겠는데 이 뒤에 갑자기 막 요즘 이 코드로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질문이 욕심부려서 TMF를 매수했었는데 확실히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레버리지와 커버드 콜 둘 다 위험함에도 욕심에 눈이 멀어 기초적인 것도 안 지켰네요. 영상 감상 감사합니다. 아, TMF 하신 분들이 진짜 지금 엄청 힘들 것 같아요. TMF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621은 교차 환율이라 환해지 비용만 많고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환차익 생기기 힘든 구조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 심지어 엔화와 원화, 달러와 원화로 양쪽에서 환차익 먹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그쵸,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환해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2621의 환해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국채와 별개로 인버스 생각이 있으시던데 유럽 쪽 인버스는 고려는 안 하시나요? 와, 제가 요즘 유럽 쪽 인버스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 찾아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럽 인버스가 ETN밖에 없어요. 유로스톡스 찾아보면은 인버스가 있어요. 근데 ETN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살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인버스 보고 있는 게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나스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간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일단 1분기에 TJ 잔고가 얼마나 쌓일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딱 TJ 잔고가 올라오고 있다.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만약에 자금이 흡출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잠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반등이 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로 인버스를 찍어버리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멋모르고 돈놀이 하다가 나락갈 뻔했다가 투자는 공부와 학습이 필수임을 깨우치게 해주신 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 엔화 환전 시 환율은 어느 정도 범위를 보시는지요? 환율 범위 안 봅니다. 그냥 할 거예요. 기왕이면 BOJ 전에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월요일에 기계적으로 팔 거예요. 저기 국채 1억 팔고 수요일에 돈 들어오면 엔화로 바꿀 겁니다. 환율 고려 안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엄청 손실 중입니다. 제가 이거 손실 중이었네? 엔화 미국채 사는 사람은 경제 위기 뷰일 거예요. 경제 위기 오면 일본 통화가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투자이긴 함. 맞아요. 과거에는 보면은 경제 위기 오고 막 그런 거 오면은 엔화가 확실히 강세로 돌았어요. 그때는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으니까. 지금처럼 저렇게 막 158엔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번이 조금 사이클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히려 되게 저평가 됐으니까 사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저처럼 그냥 엔화를 애초에 포트에 편입시킬 거야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그런 경제 위기를 보고 엔화 투자해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예 그냥 저 1억을 막 연 단위로 들고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랑 아예 투자 결이 좀 다릅니다. 목표 자체가. 매수 사유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경제 위기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미 TMF 개처 물려 있습니다. 평단 47. 손절 칠지 고민이네요. TMF가 지금 몇이지? 40불. TMF 40불. 평단이 47. 좀 많이 손실이 났겠네요. 근데 손절을 할 수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유튜버 중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유튜버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 메신저를 잘 골라야 돼요. 저는 나스닥이랑 개별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브를 아예 보질 않아요. 제가 취약한 부분이면은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해야 되는데 애초에 저는 그런 투자를 할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지를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 거 봐도 그냥 홍철이 형 거나 박종현 박사님 거나 홍익희 교수님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매일경제랑 한국경제 보는 정도. 그거 말고는 저는 아예 보질 않아요.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신저의 투자 성향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진짜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제가 왜 보수적인 투자냐면 TLT가 하루에 변화하면 얼마나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TLT는 그 언제든 손절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보면은 다 뭐 환율 투자? 환율 하루에 변동하면 얼마나 변동할 것 같아요? 손절할 기회가 항상 있어요. 제가 아는 투자들 종목들 보면은 개별주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제가 진짜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되게 저가에 있을 때 살라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손절할 타이밍을 주는 종목들을 사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나중에 메신저 고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보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제가 30대인데 30대 중반에 자금이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롤링하는 게 한 3억 지금 5천 정도? 예, 최근에 막 이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커서 그러는데 근데 그리고 이 자금을 되게 안정적으로 롤링해야 돼요. 막 어디 막 저기 막 바이오 주식에다 막 때려박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저 지금도 아까 제 PPT 보면은 1점 몇 프로 수익 나 있잖아요, 이거. 200만 원 나 있네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먹고 팔아요.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것도 한 8% 먹었나요, 제가? 요만큼 먹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줄 때 먹고 나와요, 그냥. 진짜 기다렸다가 여기 쭈루룩 빠졌잖아요.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좋은 가격이야. 그래서 사. 근데 한 5%. 저는 항상 5% 얘기합니다. 5% 먹고 근데 5% 먹고 팔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는 급등 나와줘가지고 한 8%인가 먹었어요. 7.8인가 이게 먹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올해, 그러니까 12월에 잘 먹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BM이, 에코프로 BM이랑 두산바켓 3개 가지고 수익 진짜 잘 냈는데 두산바켓이 10% 넘었던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8. 그다음 BM도 이건 막 잘라서 파는 바람에 수익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BM도 한 7% 정도 돼요. 아무튼 요거는 그 메신저 고르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나이 좀 있으시고 은퇴 좀 가까우신 분들이랑 예, 한 50대, 60대 분들이 퇴직금이라던가 뭔가 연금 자산 굴리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진짜 자산 되게 안정적으로 굴려요. 저 승률 진짜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이건 제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저는 승률은 진짜 좋아요. 지금도 제가 여기 아까 PPT에 막 이런 거 이게 미끼를 여러 개 던져놓고 기다렸다가 가격 오면 사고 아님 말고 지금도 장기국채 들어가 있는데 니케이가 먼저 인버스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이가 먼저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얘 그냥 보내주고 기다려야죠 뭐. 원유? 원유도 가격 안 오니까 안 사고 골드? 골드도 가격 안 오니까 안 사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이런 거 다. 기다렸다가 나스닥 인버스도 그 빗각에서 상단 때려주니까 한번 먹고 나온 거고.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개별주를 거의 안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주식 투자한 게 그 6월에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시작했었죠.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그때 한 달 바짝하고 이번에 12월 달에 한 번 또 바짝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딱 그냥 그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키는 투자를 하는 거. 근데 TMF처럼 이런 거를 하면은 손절할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손절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루라도 갑자기 마이너스 7, 8% 떠버리면은 그래도 제가 억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7, 800씩만 꼽혀봐. 그 이거 정신 나가요, 진짜.
저는 5% 아래로 손절 나가는, 그러니까 5% 아래로 손실이 나면은 어지간하면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하루에 7, 8% 빠지는 거를 그런 건 손절 타이밍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장기채라도 5%에서 금리 떨어지면서 얼마 못 버는 거 아님? 그게 못 버는 건가요? 0.5% 포인트만 떨어져도 8%인데? 그걸 작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 그렇죠. ETF 환해지 비용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ETF 환해지 비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TLT랑 저 뭐야 2621이랑 갖다 놓고 1년에 뭐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달러 이렇게 나눠 보면은 한 달에 ETF 환해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환해지 개념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그래서 환해지는 예, 따로 올려드릴게요. 예, 뭐 질문 댓글 달린 건 뭐 이 정도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내일 우리 조카님이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기회가 되면은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은 아마 그 제천에서 하루 자고 올 것 같아서 월요일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전체 세미나를 하면은 100명이 그냥 뚫어버려요. 그렇다고 이 메신저 멤버십 하신 분들만 모으면은 어차피 또 100명이 안 차더라고요. 해서 멤버십 하신 분들 우선 댓글 먼저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글 올려가지고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미나 5분 전에 제가 다시 전체 공개로 해서 그 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에 저녁 10시. 항상 10시 합니다, 세미나를. 그래서 그때 세미나 진행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영상은 아마 다음 날 새벽 6시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12시 되면 닫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하면은 이거 들고 있는 거 월요일에 판다. 장기금리 4.55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거는 월러가 되게 도비시한 발언하는 바람에 내려갔는데 제조업 지수랑 산업 생산이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아 역시 미국 좋아 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지급준비금 반등 나오는 바람에 QT 중단 확률 많이 내려갔다. RRP 장고랑 TJ 장고랑 둘이 같이 떨어지면서 지급준비금 쪽으로 자금 이동이 많이 발생이 됐고 종합으로 봤을 때 TGA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요게 반등이 나온다 지금. 그래서 지급준비금도 다시 내려가면서 증시 꺾일 확률 높은데 월요일에 트럼프가 취임이 있는 바람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반등을 기회로 삼아서 나스닥 인버스 찍으면 좋을 것 같다. WTI는 제조업이 너무 좋은 상태여서 이거는 75불 정도만 오더라도 WTI 뭐야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으로 배팅 할 생각 있다. 제조업 지금 ISM PMI 반등 나오고 있는데 2월 4일에 ISM PMI 나오면은 50 뚫고 올라갈 것 같다. 이 부분은 장기국채 투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2년이죠, 2년. 거의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라서 GDP가 결정되고 있다. 기여도 자체가. 정부의 지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GDP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는 무조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냥 무조건. 지금 심지어 GDP 나우에 찍히고 있는 것도 3.1% 정도 나오고 있죠. 해서 이렇게 뭐 연준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만 보더라도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예상이 마이너스 한 자리였는데 역으로 플러스 40몇, 오차 거의 50 정도 났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산업생산 이전에 0.2, 예측치 0.3인데 이번에 발표된 게 0.9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때문에 관세 생각해가지고 먼저 땡겼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제조업이 너무 살아나고 있다. 투자 계획은 월요일에 장기국채 1억 팔고
수요일에 엔화로 환전해서 일본 시장에서 뭐 인버스를 찍든 장기국채를 다시 사던 하면 될 것 같다. FOMC 끝나기 전에만 국채 매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FOMC 발라먹고 GDP 발표할 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2월 4일에 ISM PMI 발표할 때 처음으로 다시 50 뚫고 올라오면서 장기국채 금리에 굉장히 상승 압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빠잉.